아가, 홀몸도 아닌데 버스 타기 힘들지? 장볼 때 몰고 다니라고? 내가 중고차 한 대 사왔다. 평소 제게 돈 뜯어낼 궁리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환하게 웃으며 낡은 중고차 열쇠를 쥐어주었어요. 저는 그저 손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얄밉던 시누이가 몰래 그 차를 훔쳐 타고 나갔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참혹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브레이크 선을 누군가 절단했다는 경찰의 브리핑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서늘했던 미소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를 해치려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딸의 인생을 날려버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제 아이를 노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게 돌아오게 될지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서입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인 남편 도진이와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어요. 도진이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제 발을 주물러주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 기다려주는 그런 남자였죠. 문제는 따로 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버는 돈을 마치 당신 주머니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셨거든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가져가시면서도 늘 부족하다며 전화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 생신 기념 여행이 잡혀 있던 달에 형편이 빠듯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은 여행 일정도 있고 지출이 많아서 용돈을 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통은 기본이었어요. 엄청난 잔소리 폭탄은 물론이고 친정엄마 생신 당일에는 집에 와서 잔치상까지 차리라는 억지까지 부리셨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추가로 용돈을 보내드렸고 그제야 빗발치던 전화가 멈췄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대뜸 용건부터 꺼내셨어요. 윤서야, 이번 달에 K모임 회비가 좀 밀렸구나. 너한테야 푼돈 아니냐? 얼른 붙여라.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입술을 깨물며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하지만 차마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도진이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건네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윤서가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매달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니, 내가 너를 30년 넘게 키웠는데 이 정도 요구도 못하는 거니? 그렇게 부당한 요구와 매서운 시집살이가 이어졌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지난 3년간 번번이 실패하며 매달 눈물로 기다려온 첫 아이가 드디어 제 뱃속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병원에서 임신이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도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자꾸만 눈가를 훔쳤어요. 윤서야, 우리한테 진짜 아기가 온 거야. 나 지금 손이 다 떨려서 운전도 못하겠어. 나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이제.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지만 자동차 업계인 저희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라서 육아휴직 대신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대출 하나 없이 마련한 신혼집이 있었고, 그동안 제가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여유자금도 넉넉했으니까요.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자리 하나쯤 내려놓는 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는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윤서가 회사를 그만두면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들어요. 아이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은 매달 20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제게는 항상 막말을 하고 부당한 요구도 당연하게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알겠다는 대답만 남기셨어요. 그래? 알았다. 애 갖췄다니 별 수 있냐? 몸이나 잘 간수해라.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회사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평온한 미래만 그렸습니다. 아이방을 어떤 색으로 꾸밀지,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지, 도진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상하는 그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용돈이 깎여 분명 화가 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들어서시는데 그 뒤로 낡은 중고차 한 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차를 우리 집 앞에 세워두더니 제 손에 차 키를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아가, 임산부가 무거운 몸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쓰나? 이 차 끌고 편하게 다녀라. 이 시애미가 큰맘 먹고 너 주려고 준비한 거야. 어머니, 갑자기 이런 걸 왜? 저 운전도 잘 못하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제게 손을 벌리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무언가를 주신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면허만 있을 뿐 운전대를 잡아본 지 오래된 장롱 면허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도진이랑 도로 연수부터 받기로 하고 차는 일단 집 앞에 세워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시누이가 화장을 잔뜩 하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쏙 빼닮아 평소에도 제 물건을 제 것인 양 가져가는 얄미운 사람이었죠. 새언니, 마당 세워둔 저 차 나 좀 쓸게. 남자친구랑 바다 보러 여행 가기로 했거든? 어차피 언니는 운전도 못하잖아. 세워만 두면 차가 아깝지. 아가씨, 그 차로 오빠랑 주말에 운전 연수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는 제 손에 있던 차키를 휙 낚아채 가버렸어요. 제 대답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차를 몰고 나간 지 딱 30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정윤서 씨 되십니까? 차량 브레이크가 터지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분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겨우 붙잡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도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문득 며칠 전 차키를 건네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묘하게 일그러져 있던 웃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던 그 서늘한 표정.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자마자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진이도 회사에서 곧장 달려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우리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찌그러진 차 안에서 겨우 구조되었다는 신우이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그렇게 도도하고 새침하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왜 저런... 미정아, 미정아, 정신 차려봐. 도진이가 들것을 향해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그를 막아섰어요. 신우이를 태운 들것은 순식간에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잠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진이가 그 앞으로 달려가 매달리듯 물었어요. 선생님, 제 동생 어떻게 됐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뼈를 크게 다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이 잘 끝나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 말에 도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황급히 도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어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대로 앞에 가던 큰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워낙 심하게 망가져서 운전자분이 살아 계신 게 다행일 정도예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차는 시어머니가 제게 끌고 온 차였으니까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미정아, 내 딸 미정이 어디 있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수술실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신우이의 피 묻은 가방을 발견하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 딸, 내 새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부축이라도 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이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당신 친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했습니다. 너, 너 때문이야. 그 차, 네 차였잖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제 옷깃을 거칠게 틀어쥐며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타야 할 차에 왜 내 딸이 탔어? 네 년이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었다. 다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마음대로 차를 가져간 거잖아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의 손길이 사정없이 날아들었어요. 도진이가 황급히 제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 임신한 거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제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셨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던 경찰관이 다른 형사들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사고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온 모양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난동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가로막으며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진정하시고요. 사고 차량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원래 차주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차는 어디서 난 겁니까? 차의 출처를 묻는 형사의 질문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방금 전까지 펄펄 뛰며 제 멱살을 잡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는 사람한테 싸게 산 거예요. 중고로. 그냥 평범한 차입니다. 정비 기록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점검받은 게 언제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차야 뭐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손까지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불안한 기색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낡은 중고차에 뭔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차를 끌고 와 환하게 웃던 그날의 얼굴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곁에 선 도진이의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부탁드릴게요. 저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브레이크가 왜 터졌는지, 저 차가 어디서 온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차키를 쥐어주던 그 순간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야 말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누이가 사고를 당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와 도진이는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교통조사기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더니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어요. 사고 차량을 정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 줄을 잘라낸 흔적이 발견됐어요. 일부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 손으로 칼 같은 걸 써서 끄는 자국이 선명해요. 정황상 누군가를 노리고 벌인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누군가 나를 노린 계획적인 일이라니. 저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차키를 건네주던 그날의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단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두 분도 짚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도진이는 차마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도진이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도진아,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그 차 어디로 옮겨졌는지 찾아보자. 우리는 사고 차량이 끌려갔다는 폐차장을 수소문해 찾아갔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고철들 사이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그 차를 발견했죠. 도진이와 저는 찌그러진 차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요.
그때 도진이가 운전석 천장 쪽을 살피다가 멈칫했습니다. 윤서야, 이리 와봐. 이거 블랙박스잖아. 블랙박스? 근데 그거 작동했을까? 어머니가 떼어내셨을 것 같은데. 봐봐. 본체 전원선은 뽑혀 있는데 여기 따로 보조 배터리가 연결돼 있어. 이게 몰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분명 전원선을 뽑으면 블랙박스가 꺼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에는 보조 배터리가 따로 달려 있어서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리를 빼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조진이가 컴퓨터에 메모리를 연결하고 파일을 복원하자 화면에 영상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차를 건네주기 직전의 날짜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 손은 다 봤지? 그 며느리년이 이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만 나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도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만 없어지면 내 아들 돈은 다 우리 차지야. 며느리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얼만데 자네만 입 꾹 다물면 우리 둘 다 팔자 피는 거라고. 도진아, 어머니가 어머니가 날 죽이려고 했어. 우리 아기까지. 이게 이게 사람의 할 짓이야? 내 어머니가 내 아내를. 도진이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뛰쳐나갈 듯한 기세였어요. 저는 그런 도진이를 끌어안고 진정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진아, 우리 똑똑하게 움직이자. 저 영상 속 최 사장이라는 사람부터 찾아내야 돼. 다음 날부터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통화 내역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몰래 추적했습니다. 도진이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어머니의 최근 행적을 조용히 쫓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매달린 끝에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동네 외곽에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튜닝 가게를 운영하는 정과가 3개나 있는 정비소 사장 최 씨였어요. 우리는 곧장 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사들과 함께 최 씨의 정비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씨는 우리를 보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최 씨, 도망 못 갑니다. 사고 차량 브레이크 손본 거 다 나왔어요.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최 씨는 한참을 버티며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할머니가 500만 원을 줬어요. 브레이크 줄 손봐달라고. 며느리가 탈 차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큰일 날 줄은. 그 할머니가 며느리만 없어지면 된다고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를 사고로 위장해 없애달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내용들이었죠. 뱃속의 아이와 제 목숨을 노린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저는 그동안 한 가닥이라도 품고 있던 가족이라는 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멀찍이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죄는 꿈에도 모른 채 딸을 이꼴로 만든 게 저라며 악다구니를 쓰고 계셨어요. 저와 도진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꾹 잡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입덧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이 자꾸만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만 같았거든요.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그날 블랙박스 속 시어머니의 음흉한 목소리가 떠올라 도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도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윤서야, 이거 봐. 내가 밤새 직접 썼어. 어머니를 고발하는 고소장이야. 내 손으로 끝낼 거야. 도진아,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신데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날 낳아준 사람이라고 해도 내 아내랑 내 아이를 죽이려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머니라고 불러? 나한텐 너랑 우리 아기가 백배 천배는 더 소중해. 그 사람은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도진이는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이제 그만 끊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맹세했죠. 그 단단한 눈빛을 보는 순간 슬픔에 무너져 있던 제 마음 한구석에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진아.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예전의 그 며느리가 아니야. 어머니가 저지른 죄값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르게 만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두 번 다시 고개 들고 못 살게 만들 거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저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회사 송사 문제로 알게 된 변호사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큰 기업의 법무팀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 변호사였죠. 저는 곧장 강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동안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넘겼습니다. 차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영상부터 정비소 사장 최 씨의 자백 녹음까지요.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강 변호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별의별 사건을 다 봤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 사람 꼭 벌받게 해주세요. 저랑 우리 아기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단순히 사고를 내려 했다는 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에다 살인을 사주한 죄까지 전부 다 엮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시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죠. 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두 분이 꼭 지켜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조여올 때까지 두 분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칼을 빼든 걸 들키면 저쪽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발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스스로 제 발로 실수하게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강 변호사의 말은 한치의 틈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조언대로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이의 병원비를 핑계 삼아 슬며시 미끼를 던지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 미정이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네요. 어머니가 좀 보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돈 여유 좀 있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 돈이야 다 네 처가 벌어다 주는 거지.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 요즘 어디 큰돈 쓸 때라도 있으셨던 거 아니세요? 지난번에 그 중고차도 떡하니 사오셨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멈칫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도진이는 옆에 앉은 제게 눈짓을 하더니 일부러 더 능청스럽게 어머니를 살살 몰아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발끈하며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그게 얼마 전에 내가 큰돈 쓸 일이 좀 있었어. 다 너희 며느리 큰년 때문이지 뭐. 큰년 하나 때문에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며느리 때문이라뇨. 윤수한테 대체 무슨 돈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그게 됐다. 너는 할 거 없어. 어쨌든 내가 그년 일로 돈을 크게 들인 게 있다고. 그러니까 병원비는 네 처한테 받아내. 전화를 끊고 난 도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는 도진이의 넥타이 핀에 몰래 숨겨둔 아주 작은 카메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며느리 때문에 큰돈을 썼다는 그 한마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 입으로 술술 드러낸 치명적인 실수였죠. 우리는 그 영상을 곧바로 강 변호사와 담당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살인을 사주한 동기까지 본인 입으로 술술 인정한 셈이니까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이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덫이 완벽하게 놓였다는 걸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작게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가만히 손을 포겠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게. 우리를 해치려던 그 사람이 자기가 판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거 엄마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그저 그 끝을 차분히 지켜보는 일뿐이었어요. 시어머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아침 8시였어요. 그날 저는 도진이 그리고 형사들과 함께 신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다 큰년 때문이야. 그 재수 없는 며느리년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이 꼴이 됐겠냐고. 내가 그년을 가만 안 둘 거야. 여전히 제욕을 하며 병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형사들과 도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말순 씨, 살인 미수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떼굴떼굴 구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저 며느리년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다 천연이 꾸민 짓이라고. 바로 그때 제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작은 노트북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먼저 차 안에서 최 사장과 통화하던 시어머니의 음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500만 원을 받고 브레이크를 손봤다는 최 씨의 자백이, 그리고 어제 도진이와 통화하며 며느리 때문에 큰돈을 썼다던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까지 차례차례 흘러나왔죠. 어머니, 이래도 제가 모함한 건가요? 이게 다 어머니 목소리잖아요. 어머니가 저랑 제 아이를 죽이려고 한 증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진실을 듣고 있던 신우이가 충격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새언니를 죽이려고. 그럼 내가 그 차를 타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다리가? 신우이는 발작하듯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손본 그 차를 하필 자신이 빼앗아 타는 바람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아버린 거죠. 병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도진이는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사람 죽이려 한 살인마일 뿐이지. 오늘부로 당신하고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신 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토지라, 토지라, 이 어미를 두고 가면 어떡하니? 토지나. 시어머니는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처참하게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도진이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치소에 갇힌 후 이 끔찍한 사건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지역신문과 방송 뉴스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사건의 전말을 대서특필했죠. 며느리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다 친딸을 불구로 만든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그리고 도진의 직장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당했습니다. 평생 큰소리치며 남의 돈을 제 것인 양 뜯어내던 사람이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마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혼집을 미련 없이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손 벌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대문을 들어서며 차키를 건네던 그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더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친정엄마가 계신 동네 근처 전망이 탁 트인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 집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한 뒤로 저는 도진이의 지극한 보살핌과 친정엄마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오직 태교에만 전념했어요. 도진이는 매일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왔고, 친정엄마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매일같이 해나르셨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나 행복한 거였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화면 속에서 우리 아기의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콩닥콩닥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요. 윤서야, 저것 봐. 우리 아기 심장 뛰는 거. 진짜 건강하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도진아. 저와 도진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다 겪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한 달 뒤였어요. 그날도 저는 햇살이 따스하게 드는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조그만 아기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우편함이 이상하게 두툼하더라고요. 도진이가 꺼내온 우편물을 보고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베넷 쪼고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한 다발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가 수십 통씩 쏟아졌고 면회를 와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도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기가 막힌다. 자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어미를 한 번만 봐달라고. 윤서야, 이거 봐. 합의만 해주면 다 용서하겠다는데.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야? 두진아, 그냥 다 버려. 거들떠 보지도 마. 우리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편지 뭉치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회사에 있던 도진이가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서야, 큰일 났어. 지금 병원에서 사람들이 회사까지 찾아왔어. 미정이 병원비를 나더러 다 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보증인으로 돼 있다는데? 보증인?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나도 몰라.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서류에 내 인감이 떡하니 찍혀 있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 도진이 몰래 훔쳐두었던 인감도장. 그걸로 신우이의 병원비 보증 서류를 꾸며 감옥에 앉아서 아들을 빚 보증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신우이의 수술비와 입원비는 어느새 억 단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보낸 국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안경을 축혀 올리며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며느님 합의만 해주시면 어머님이 감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출소해서 따님 병원비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 안 하시면 그 빚은 고스란히 두 분 몫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 안 해주면 빚을 떠안기겠다 이 말이네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이라뇨. 어머님은 그저 가족끼리 좋게 풀자는 가족? 그 입으로 가족이란 말이 나와요? 당장 나가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러 오지 마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질 삼아 아들의 책임감을 쥐고 흔들려는 뻔뻔한 속셈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던 신우이의 남자친구마저 하반신 마비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뚝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자 병원 원무과 직원들은 위조된 서류만 믿고 도진이의 직장으로 들이닥쳤어요. 이도진 씨, 서류상 보증인으로 등록돼 있으세요. 밀린 병원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당장 처리 안 하시면 저희도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진 씨, 무슨 일이야? 회사로 빚쟁이들이 다 찾아오고.
억 단위의 고지서와 빚 독촉장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는 동료들 보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업무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서류 위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긴 거예요. 급기야 도진이의 월급 통장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출산을 코앞에 둔 몸으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고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새파랗게 질려 119를 부르셨고 저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상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저를 보며 도진이는 그만 자책감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깟 도장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당신이 이 지경이 됐어. 윤서야, 그냥 내가 합의서에 도장 찍을게. 빚도 내가 다 떠안을게. 당신이랑 아기만 무사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힘없는 손으로 도진이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진아, 정신 차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우리 아기랑 우리 미래는 평생 저 사람들 빚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와. 한번 도장 찍으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 단호한 말에 도진이는 흔들리는 눈빛을 겨우 다잡았어요. 하지만 시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먼 친척들까지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와 현관을 두드려댔어요. 시어머니가 감옥에 있으면 며느리가 나서서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시누이가 저 지경으로 누워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도리요? 저랑 제 아이를 죽이려던 사람한테 제가 무슨 도리를 지켜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만삭의 몸으로 현관을 막아선 채 그들의 폭언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저는 그만 또다시 아랫배로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통이었어요. 너무도 이른 진통. 다시 병원으로 실려간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분,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아기가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많이 위험해집니다. 지금은 무조건 마음 편히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가장 행복해야 할 출산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시작된 시댁에 소름 끼치는 공격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병상에 누워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죠. 이대로는 안 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 지독한 악연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버려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병상에 누운 채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의 병원비 문제와 시어머니의 끈질긴 합의 종용을 한꺼번에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자초지종을 다 들은 강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서 보증서류를 꾸민 거니까요. 남편분은 그 병원비를 단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통장 압류도 막을 수 있고요? 당연하죠. 우선 병원 쪽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남편분 도장이 도용당했다는 증거를 빈틈없이 갖춰서요. 그러면 병원도 함부로 두 분한테 손 못 댑니다. 저만 믿으세요.
강 변호사는 그날로 곧장 움직였어요. 도진이의 인감도장이 몰래 도용됐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도진이가 신우이 병원비를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매일같이 회사로 들이닥치던 원무과 직원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통장 압류 신청은 제가 바로 이의제기에서 막았습니다. 위조 서류로 생긴 빚은 법적으로 다 없던 일이 됐어요. 이제 남편분 월급은 안전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한 죄,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시어머니를 그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죗값을 더 무겁게 만들어야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던 시댁 친척들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들 모두를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자 그렇게 큰 소리치며 만삭의 제 앞을 가로막던 친척들이 하루아침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그중 한 사람이 비굴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고, 조카 며느리, 우리가 뭘 알고 그랬겠나? 다 시어머니가 하도 사정사정 하니까 그런 거지. 제발 고소만은 좀 취하해 주게, 응?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다뇨. 만삭인 사람 집에 몰려와서 그렇게 못된 말을 퍼붓고 가셨잖아요. 진작 이러셨어야죠. 다신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때 도리를 운운하며 만삭의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벌벌 떨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그동안 쌓인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도진이 역시 흔들렸던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직접 구치소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아, 이 어미를 좀 살려다오. 며느리한테 말해서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지 않니? 내가 나가서 다 갚을게. 응? 그래도 너랑 나랑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니냐? 피요? 그 피가 무슨 소용인데요? 어머니는 내 아내랑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그 합의서요. 도진이는 품속에서 합의서를 꺼내 시어머니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천천히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이 면회실 바닥으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당신하고 나는 오늘부로 영원히 끝입니다. 다신 날 찾지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도진아, 가지 마라. 이 불효 막심한 놈. 네가 어떻게 이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진이는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끝내 외면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일이었죠. 강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숨겨둔 재산을 며칠 밤낮으로 파헤친 끝에 마침내 꼬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전 도진이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찾아낸 거예요. 평생 며느리 돈을 뜯어내면서도 제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꽁꽁 숨겨뒀던 거죠.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명으로 숨겨둔 돈이 꽤 돼요. 이걸 병원에 알려서 병원이 직접 시어머니 재산을 가져가 병원비에 충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 돈으로 갚아야죠. 합의를 통해 형을 줄여보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그렇게 꽁꽁 숨겨둔 비자금까지 모조리 빼앗긴 시어머니는 구치소에서 절망에 빠져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소리를 지르며 벽을 두드려대는 통에 결국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독방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죠. 큰 소리치며 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신우이 역시 어머니의 비자금으로 간신히 밀린 수술비만 정산한 뒤 누구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병원을 나서야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감옥에 오빠인 도진이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마치 짐짝처럼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새침하던 신우이의 마지막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강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적 방어막 덕분에 우리 부부는 억대의 빚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진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행정 절차까지 모두 밟아 서류상으로도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이름들은 도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거예요. 모든 외부의 위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걸 확인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도진이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댄 채 불러온 배를 쓰다듬었어요. 도진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우리 아기 이제 마음 편히 낳아도 되는 거지? 음, 다 끝났어.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못 건드려. 당신은 이제 우리 아기 맞을 생각만 하면 돼. 저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가올 출산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협이 완벽하게 정리된 지 3주 뒤였어요. 드디어 제품에 우리 아기가 찾아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진통에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도진이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도진아, 나 무서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여기 있잖아. 손 꽉 잡아. 우리 그동안 잘 버텼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분만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도진이는 제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분만실 밖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발만 동동 구르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힘을 주는 순간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이었죠. 도진아, 우리 딸이야. 우리한테 진짜 왔어. 손가락, 발가락 다 멀쩡해. 윤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세 식구 이 울타리 꼭 지킬게. 약속해. 다신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리게 할게. 도진이는 갓 태어난 딸을 조심스럽게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들을 다 겪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를 보며 저도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친정엄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휴,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 험한 일을 다 겪고. 장하다, 우리 윤서. 엄마는 제 땀에 젖은 머리를 가만히 쓸어넘겨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볼 이유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강 변호사가 결과를 전해 주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판사가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크게 나무라더군요. 그러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은 거죠. 15년이요? 그래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두 분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아기랑 행복하게만 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통쾌하다거나 후련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길고 긴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났다는 안도감이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요양시설에 있는 시누이의 소식도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시누이는 매일 밤마다 자기가 무시하고 함부로 빼앗아 탔던 새언니의 그 차를 떠올리며 그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요.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와 손주의 목숨까지 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 그대로 비참하게 무너졌죠. 저는 그들의 불행에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그 이름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른 뒤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늘 품고만 있던 꿈, 바로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진이에게 조심스레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도진아, 나 회사 복직 말고 집에서 디자인 일을 해볼까 해. 우리 딸 크는 거 하루도 안 놓치고 다 보고 싶어서. 좋지. 당신 실력이면 어디서든 잘할 거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옆에서 다 도울게. 도진이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우리 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습니다. 도진이는 또 어떻고요? 퇴근 시간만 되면 동료들이 한잔하자고 붙잡아도 칼같이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이유식 만들어야지. 오늘은 단호박이다. 아빠가 오늘 솜씨 좀 부려볼까? 아휴, 우리 딸은 좋겠네.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다 있어서. 도진이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딸의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이자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죠. 한때 어머니의 욕심에 휘둘리던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 세 식구는 나들이를 떠났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던 그 패밀리카를 타고서요. 핸들을 잡은 도진이 옆에서 저는 뒷자리 카시트에 앉아 옹알이를 하는 딸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운전하는 차 타니까 좋아?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여행을 다 다니고, 나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 과거의 그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추억만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한때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그 지옥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직접 선택하고 온몸으로 지켜낸 도진이와 우리 딸. 이 두 사람만이 저희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노랗게 물든 잔디밭 위에서 우리 딸이 뒤뚱뒤뚱 첫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도진이가 무릎을 굽히고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눈부신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가만히 담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까르르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이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에 도착했다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뱃속에 아이까지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시간을 윤서 씨는 끝내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진실을 파헤쳤고 사랑하는 남편 도진 씨와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요.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은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비참한 죗값을 치렀고 윤서 씨는 마침내 진짜 가족의 품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